네,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그것도 뭐 강남, 성동 이런 곳의 아파트 값이 요즘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그래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오름세는 분명히 둔화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를 연이어 시사하면서 집값이 조금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월 초에 발표가 됐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요. 머니올라에서도 고경남 세무사님 모시고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뭔가 중요한 세제가 나올 그렇죠. 때는 항상 한번 나와서 가장 쉬운 스타일로 풀어주시라고.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일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건가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까 했지만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이죠. 사실 이제 실제 필드라고 표현하면 이제 제가 하는 업무 영역에서는 네. 대부분 다주택자분들의 이제 주택과 관련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새 상담은. 그리고 사실 작년 말부터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되는 부분이 그쵸. 시사가 많이 됐었어요. 사실 매년 1년마다 연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26년이 될 때는 연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유예 기간이 계속 네. 연장. 그래서 유예되다가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유예가 안 되는 거. 안 되고 종료가 되는 시점이 다가왔죠. 그래서 종료될 걸로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는 걸로 발표가 났고 이제 발표가 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이제 주택을 좀 팔고 싶은데 세금이 중과가 되기 전에 팔고 싶은데 그렇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라는 지역으로 상당 지역이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거주를 하고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취득이 어려워진 수가 거예요. 없는 네. 거의. 5월 9일이라는 그 기간이 사실은 계약이 아니라 그때까지 잔금 또는 등기까지 치러야만 가능해요. 그러면 3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못해도 해가 바뀐 26년부터 2월 안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네. 그래야 5월 안에는 잔금이 나오는데 이 기간이 너무 이제 짧고 그런 토지거래 허가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조금은 숨을 틀 수 있게 좀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계약만 해도 네. 그 전에. 5월 9일 이전까지 계약만 하더라도 잔금을 뒤에 치르면 일정 기간 안에 그러면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발표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세제와 관련된 게 얘기가 나오면 이거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네. 이제 반영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가서 우리가 실제 상황이 어때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세무사님을 모셔가지고 세무사님께 상담 들어오는 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물의 온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요즘엔 확실히 상담이 많아지신 거예요? 확실히 이 다주택과 관련된 상담이 대부분 한 8,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관련 기사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매물들은 좀 나오지만 네.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면은 매수자들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매물을 내놓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많이 읽히시는지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아니면 또 다른 대부분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비중을 봤을 때는 이제 다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지금 5월 9일 전에 중과가 되기 전에 매도했을 때 예상되는 세금 그리고 중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상되는 세금을 좀 비교를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한 전체 상담 비중 중에서는 한 20, 30% 정도 차지하고요. 네네. 나머지 70%들은 어차피 물려줄 거 물려줬을 때 증여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팔기보다는 증여에 대한 맞아요. 마음이 좀 더 많은 거예요. 네, 주택수를 지금 이제 어쨌든 다주택에서 자기의 주택수는 빠지되 내 자녀한테 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 네. 최근 기사에서 보면 작년 시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26년도 이 시기에 증여의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증여 건수가 네. 작년 동기 대비 네. 2026년 초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증여 상담뿐만 아니라 증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행도 많이 하고 있죠. 있는. 네. 그렇군요. 사람들은 진짜 지금 다주택자의 고민은 팔까, 버틸까, 물려줄까 뭐 이런 거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세 같아요. 가지의 세 가지 중에서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시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또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매도자들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5월 9일 전까지는 계약을 해야 되니까 팔고자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매물이 계속 나와야 되고 네. 내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이 합리적이어야지 수요층에서도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폭은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은 해보는데 네. 5월 9일이 지나고 나면 양도세 중과에 대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버려요. 5월 9일이 지나서 계약이 되면.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팔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설명을 숫자로 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원래 중과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 납부하는 세금보다 다주택을 적용받았을 때 세금이 뭐 3배에서 4배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만한 세금을 내면서까지 팔고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매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높아요. 세금 내면서는 네. 못 팔겠다. 네. 오히려 그런 저항 심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아까 중과가 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세금 비교해 달라고 네. 하는 요청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숫자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뭔지만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네. 일단은 다주택자라고 표현하는 건 주택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이상부터를 다주택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두 채부터. 네, 두 채부터. 이 두 채인데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그 지역, 규제 지역에 속해 있고 네. 이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팔았을 때 네. 이때는 중과를 적용하다,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 얼마나 무겁게 매기냐? 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6%부터 45%까지 그냥 기본적인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네. 2주택자한테는 여기에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 와. 그럼 최고 세율로 따지면 일반 세율은 45%인데 네. 2주택자는 65%가 되고요. 3주택자는 75%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의 부과가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률은 좀 감안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1년마다 2%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럼 최대 15년을 보유했을 때 시세 차익의 30%를 좀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장기 보유 공제라고 해요. 근데 중과가 적용이 되면 보유를 얼마나 했는지 상관없이 이 공제 자체를 안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의 100% 다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러면 지금 시세 차익의 제일 최고 구간은 75%까지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요.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까지. 그러면은 10억을 시세 차익을 냈다고 했을 때 네. 아니다. 여기 아예 제가 계산을 그 부분을 해주셨네요. 해놨어요.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5월 9일 전까지 계약을 했을 때, 네. 그럼 중과가 적용이 안 됐을 안 때, 됐을 때. 그럼 중과가 적용이 안 되면 일단은 시세 차익이 우리가 밑에서부터 봤을 때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났다. 네. 그럼 양도세는 한 2억 8천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수 중에 떨어지는 돈은 자금 한 7억 정도의 이득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2주택 중과가 적용이 됐다. 네. 2주택자여서 그러면 이때는 세금이 6억 4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남는 금액이 3억 6천이니까 세금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고요. 네. 근데 3주택 중과가 되면 7억 5천이에요. 그러면 시세 차익을 나는 10억이나 봐서 아, 투자가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금 7억 5천을 내버리면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이 2억 5천 남는 거예요. 내 돈 들어간 걸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 중과가 적용이 되면 다주택자 분들은 사실 매도 생각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남는 거잖아라고 하면 그렇죠. 할 근데 수는 이제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할 때 그래도 버셨잖아요라고 맞아요. 말을 했었다가 항상 수익이 있는 곳에 욕을 세금이 먹었어요. 그래요? 늘 항상 세무사님께서는 수입이 있는 곳에 네. 세금이 있는 겁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남는다고 하기에는 상대적인 너무 그 억울하다. 분들의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게 예를 들어 15억 원의 시세 차익 조금 더 낮다. 그러면 더 커져요? 더 커지죠. 아. 일반은 4억 4천인데 2주택부터는 10억, 11억 6천. 만약에 20억 엄청난 시세 차익을 너무 오래 보유를 해서 장기간 가지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이번에 팔 계획인데 예를 들어 3주택 중과가 적용이 되면 한 15억 8천이니까 20억의 시세 차익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엄청 오래 보유를 했겠죠. 네.
근데 실제로 수중에 남는 돈은 4억 정도가 좀 안 되는 안 되게. 돈이 되겠죠. 아, 그렇죠. 4억이 조금 넘는 정도 그렇게 되구나.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이제 종결된다. 종료된다. 이제 종료된다. 5월 5월 9일부로. 여기부터 팔 사람들은 5월 9일 전에 빨리 매각해라. 왜냐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니. 그렇죠. 예. 그럼 가격을 내리고 급매로라도 빨리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가격 안정성을 좀 맞춰가면서 네. 팔고 이제 현금화 시켜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아직 발표 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 팔 수도 있잖아요. 내가 팔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팔지 않았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대표적으로는 보유세라고 불리는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예요. 네. 재산세는 어차피 단일 그 세율 구간이 어차피 동일하게 물건으로 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무겁게 때리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창 주택 시장이 급등했을 때 2017년부터 20년도 사이 네. 그때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증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아직 세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엄청 무겁다라고 표현은 안 돼요.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개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팔지 않아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버텼다고 다시 또 사이클이 돌아와서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는 개정을 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얼마나 무겁고 강력하게 개정이 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금적인 면에서 규제를 가하더라도 네. 뭐 늘 많이들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아무리 우리나라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도 네. 또는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해도 뭐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너무 적다 막 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뭐 정책을 논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강화가 돼야 된다, 강화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은 사실은 뭐 제가 할 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제 세금을 비교를 했을 때 네. 선택을 하는 거는 각자의 선택의 기준이지만 딱 되게 심플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그러한 보유세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더 클 거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되겠죠. 지금 이거는 1주택자에도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은 뭐 과중돼 가지고 부과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봤을 때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 고가의 주택 네, 같은 그런 경우는.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은 함부로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래 보유를 하고 또 그 집에서 오래 살았고 네. 나이가 많고 이러면 공제도 또 다양하게 많이 적용이 되고 그렇고 있는데 이제 워낙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가 크다 보니까 고가의 1주택, 똘똘한 한 채 이런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맞아요. 이걸 이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싼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도 가중해서 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6월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네. 집을 한 채를 똘똘한 한 채를 가져서 뭐 100억짜리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한 세 채 가지고 있는데 네. 합쳐도 뭐 100억이 안 되고 뭐 50억도 안 맞아요. 되고 이런 경우에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고가의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세율의 구간이 아니라 네. 전혀 다른 무거운 세율 구간으로만 부과를 한다는 것도 형평성이 역차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쪽에 두 채, 세 채 갖고 계셨던 분들인데 엄청 고가는 아니셨어요.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팔고 네. 정말 이제 초고가 똘똘한. 한 채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 5월 9일 전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그거는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에 네, 종료되기 전에 매도하고 그다음에 그냥 정말 내 집 한 채. 고가의 한 채 딱 요걸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재는 그거는 확정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세금적 부담은 좀 덜어지는 거니까 자산을 좀 모으겠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똘똘한 한 채에
수요는 더 많아질 수도 있네요.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도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네. 비싼 집일수록 네. 더. 왜냐하면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부과를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정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거기서 계속 살 거고 하는데 집값이 고가다. 고가의 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을 일반적인 세율 구간을 따라가지고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고가의 주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뭔가 세율을 달리 적용을 한다? 아니면 뭐 공제를 해주던 걸 안 해준다? 이것도 좀 차별성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자, 저희가 지금은 지난해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거의 서울의 전역이 지금 맞아요. 그쵸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주택자 중과와 관련된 내용도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만 해당이 됐던 내용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안심을 하고 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강남 3구, 용산, 뭐 사실은 굉장히 1급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으로는. 그럼 이 지역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0월 15일을 기점으로 발표가 나면서 네. 서울은 전부 다 묶여버렸고 뭐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가 다 묶였고 다 세트로 묶였죠. 경기도 12곳이 다 묶였죠. 경기도도 네, 12곳. 그러니까 주요 지역들은 대부분 다 묶였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 전부 다 지금 조정대상 지역의 중과가 대상이 됐고 네. 5월 9일까지만 유예가 되는 거고 이후로는 종료가 된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토허제가 이제 굉장히 거의 뭐 넓어져 버렸으니까 네. 이 토허제에서는 지금 2년 이상의 실거주가 필수로 돼 있고 그렇죠. 이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거주를 할 목적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4개월 이내 입주를 해라. 네. 그래서 2년 이상을 살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어떤 편법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으면 최대는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완료. 네.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실거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허들로 다가오잖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언젠가 살면 팔기 전에 살면 네. 그게 이제 양도세에 있어서 뭔가 혜택으로 이어진다. 받을 수 있는 네.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삶과 동시 계약 체결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4개월인 거죠.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존 조정 대상 지역들을 기준으로 가면은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 들어갔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들어갔어야 되고 이제 원래는 양도 잔금 지급도 5월 9일 전까지 이루어졌어야 되죠. 근데 이제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은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이 네. 네 군데는 네.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매매는 5월 9일까지 하되 잔금을 이제 4개월 이내까지로 늘려준 거고요. 토지 거래 그 매수자 입장에서도 네.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기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은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쳐도 갑자기 10월 15일 날 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4개월 전에. 그러니까 그 신규로 지정이 된 지역 네 군데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밀어줬어요. 그래서 6개월까지. 그리고 실제 입주도 6개월 이내 할 수 있게끔 밀어줬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매도자들이나 매수자들한테 좀 어느 정도의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임대 중인 주택은 어떡하냐.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을 만약에 세 채를 갖고 있으면 세 채를 갖고 있고 한 채는 내가 살고 두 채는 공실로 놔두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세입자들이 있을 건데 이 세입자들도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실입주를 해야 되면 세입자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제약들이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는 임대를 하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실제 그 체결돼 있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줬죠. 이게 그 요즘에 기사화되는 그 잠깐의 갭 투자가 그렇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그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이 기간이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예를 들어 매수하기 직전에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팔면 이 세입자는 이제 2년이라는 실거주를 못하는 거니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가야 될 수가 나가야 있으니까 이 기간은 살 수 있게끔 해줘요. 대신에 매수자도 살 수 있어요. 사고 난 다음에 이 세입자가 종료가 될 때 맞춰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 최대 기간은 2년이거든요. 그럼 그게 소위 말하는 전세나 월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갭투자가 갭투자라고 표현을 된다라고 많이 표현하는 하세요. 거예요. 물론 조건은 무주택자들만 가능하고요. 네. 다주택자가 갖고 있었던 매물이어야만 가능을 해요. 갭투자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긴 한데 네. 사실 무주택자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갭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솔깃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실 아무리 가격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막 엄청난 다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계속 내 집 마련 계획만 세우고 계시다가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제 취득을 하시되 반드시 꼭 지금 이제 100%의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세입자가 있으니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잠깐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자금 마련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갭투자 아닌 갭투자가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번이 또 네. 무리를 해서라도 좀 마련해 볼 수 있는 기회인가요? 왜냐면 이게 지나고 나면 네. 이런 거조차도 세를 끼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혜택도 볼 수가 없는. 그렇죠. 세입자분이 나가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네. 거니까. 물론 그때까지 집값이 잡혀서 더 많이 떨어져 준다면 그때는 뭐 새만큼 떨어진다 이러면은 또 이익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맞아요. 예, 네. 누구도 뭐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럼 이게 진짜로 세무사님 생각하시기에도 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나온 이 보완책이 네. 무주택자들에게는 한 번쯤 계산을 잘 해보고 결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네. 갭투자라는 거는 투자 가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했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갭투자라는 말이 네.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장에 들어가기에 자금이 좀 묶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2년까지의 최대 기간까지는 자금을 100% 또 활용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충분히 내 집 마련하고 그 이후에 자금이 융통이 되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또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월 12일 이후에 네. 그 보도자료가 나오고 나서 새롭게 지금 업데이트된 건 없다라고 하셨는데 항상 그 정부가 보도자료 내면 이렇게 또 친절하게 네. Q&A를 그렇죠. 이렇게 집을 내주잖아요. 네. 그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 혹시 세무사님께서 요건 좀 꼭 알고 짚어줘야겠다 하셨던 게 있으셨나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해 주냐. 가계약도 계약으로 네. 인정되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10월 15일 이후부터 이제 토지 거래를 받아야만 득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본계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물을 내가 잡기 위해서 가계약을 해요. 이제 10% 당사자 간 약정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내가 먼저 이 매물을 우선순위에 선정한다. 있습니다 해놓고 토지거래 허가가 제대로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돈을 반환받고 다시 본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럼 이 가계약도 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네.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5월 9일 전까지 가계약은 안 되고요. 본계약이 이어야 체결이 해요. 되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럼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허가를 받는데 일반적으로는 15영업일 정도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보통 엄청 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한 2, 3주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네.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받는 기간 동안은 고려를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가면 사실 4월 말 정도까지는 그렇네요. 가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허가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 5월 9일 전에 본계약이 거의 체결돼서 허가를 받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한다면 이거는
언제 정도에 가계약을 해야 된다는 계산? 그러면 한 4월 셋째 주 4월 정도까지는 셋째 주까지는 해야 예, 가계약을 하셔야 이런 게 또 좀 중요하죠. 안전하게 네. 본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최악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매수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새로운 신규 매수자가 있어줘야지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네, 그거는 쉽지 않지 오히려 않을까. 이거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팔려고 맘먹었으면 좀 서둘러서 계획을 그쵸, 짜야 그쵸.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매도자 입장에서.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관심이 가셨어요? 신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이제 유예가 되잖아요, 지금. 네. 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되는데 이때 이제 매수인이 무주택자일 때만 이제 임차인의 그 기간까지 유예가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 기간이 이제 6개월이 안 남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굳이 세입자 종료가 되는 시점이 뭐 최대 2년이 아닌 경우가 있고 6개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나는 무주택이어야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할 수는 없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아. 네, 이거는 무주택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어차피 토지거래 어차피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6개월 이내 입주니까 네,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 네. 네, 진짜 친절하게. 네. 매도자가 꼭 다주택자여야만 해요? 매도자가 꼭 다주택자여야만 하는 건 아닌데 네. 아까 그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 때문에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세입자의 그 종료 기간까지로 연장을 해주는 거는 매도자의 조건은 다주택자여야 아, 되고 그때는 그러니까 매수자의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때는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고 매수자가 네. 매도자도 다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도자가 다주택이 아닌데 본인이 실거주하는 집을 갈아타기는 적정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은 다주택자잖아요. 네, 그럴 때는 네, 여러 채 갖고 있는데 매도 다 팔고. 하신 다음에 그 자금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가시는 분들. 어차피 다주택자니까. 그쵸.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는 뭐 그냥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되게 많죠. 중과가 네. 돼서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게 어떤 일반화가 될 수가 없어서 케이스 일반화가 바이 될 수가 케이스니까. 없어요. 일반화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선택은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몫이라고는 말은 하긴 하지만 이제 방법이 세 가지로 축약이 돼 있는 거죠. 선택지는 세 가지예요. 팔 거냐,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가족들한테 줄 거냐, 물려줄 물려줄 거냐. 거냐. 딱 이 세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네. 고민 그대로. 이제 그게 두 번째죠. 두 번째, 가지고 있을 거냐. 그러면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종합부동산세죠. 네. 그럼 종합부동산세로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를 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예전에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크게 부과가 되던 이 시점보다는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는 중과도 많이 약해졌어요. 네. 예전에는 두 채만 갖고 있어도 중과였는데 지금은 세 채를 갖고 있어야 중과고 세율 퍼센트가 곱해지는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이 과세 표준 기준으로 12억 원이 넘는 부분부터가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요. 더 높은 세율, 무거운 세율이.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현재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의 시세 정도로 환산을 해본다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는 과표 12억 원이 나오려면 3주택자의 주택의 시세 정도가 한 50억 정도가 돼야 돼요. 48억, 50억.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세 채가 다 합쳤을 때 한 50억 정도 되면 그때부터 종부세 중과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비교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큰 무거운 세금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개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뭐 대국민 담화나 이런 거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서 5월 9일 타이밍을 놓쳤다. 그럼 5월 9일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팔 때는 중과가 적용이 돼야 돼요. 네. 세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세금보다 한 3배, 4배씩 나와요. 10억 차이에 막 7억씩 나와버리니까.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5년 정도 가지고 있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가 7억, 8억 가까이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버티고 또 어느 정도 집값이 계속 이 사이클이라는 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막 여러 가지로 계속 세법은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 중과가 안 되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전체적인 세금의 총 합계로 따졌을 때는 적으니까. 더 적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되는 타이밍이 또 올 수 있다. 네, 시장 상황상. 그렇죠. 진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사실.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날 건 예상이 되지만 네, 그게 아무리 늘어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만큼은 아닐 거니까 그렇죠. 중과가 해제되는 시간이 타이밍을 기다려 봐야 되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 기다려 보는 타이밍이 언제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장담을 할 수는 없죠.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유세라는 부분 네.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숫자로 저희가 얘기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주택 하나당 한 공시가격 흔히 알고 있는 이 공시가격 12억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 시세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과가 3주택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3주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처음에 보시면 부부가 공동 명의로 3주택을 갖고 있다. 네. 그럼 50%씩 세 채를 모두 50%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각자 기준에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세 개를 더하면 18억 원이 될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재산세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고려를 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각각 한 240만 원씩 지금 기준에서 네. 그리고 합계 480만 원 연 기준으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인 거죠. 이게 버티겠다고 맘먹은 사람들한테 네. 해당되는 그 왜냐하면 예산인 지금 거죠? 12억이라고 했을 때도 사실 한 채 가격이 한 18억, 20억 정도 된다고 치면 세 채면 60억이에요. 네. 그럼 사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도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과표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부부인데 3주택을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 그리고 한 채는 공동 명의로 각각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에서는 각자 기준으로는 두 채씩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과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해요. 크게 차이는 없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남편인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저 네, 혼자로만 가지고 있어요. 세 채를 다 단독 명의 세 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공시 가격 자체가 이제 36억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이때는 한 1,700만 원 정도 지금 기준에서. 근데 이 지금 기준인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고 더 무겁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워지면 사실은 세부담이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공동명의로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분산 효과가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되죠.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분인데 정말 고가의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예전에 종부세가 한창 가장 무겁게 부과가 됐던 시점, 20년도 이때 시점에 1억 얼마까지 종부세를 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과가 유예가 종결이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또 상담 받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주택수를 좀 줄이고자. 근데 그분의 최종 의사결정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쪽으로 가셨어요. 물려준 네. 쪽으로. 그 결정을 하시게 된 거는 어떤 배경에서? 향후에 자녀한테도 집을 한 채 해주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녀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받아가는데 세금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자녀가 가지고 있다가 내 집 마련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이제 본인의 자금 또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니까 증여세를 감당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네. 가족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유리하고 하셨거든요. 본인이 보기에는 주택 시장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결국 그분은 증여로 마음을 결정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어차피 물려줄 아파트다. 네. 자, 이러면은 증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또 고려해봐야 될 게 어떤 거예요? 고려해 봐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증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 공짜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를 하는데 네.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은 명의가 바뀌면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이 취득세와 증여세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취득세를 고려를 하는데 원래 일반적인 취득세는 우리가 이제 증여를 받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30평대 보통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해요. 국민평형. 이거는 3.8%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넘는
좀 더 이제 대형 평형수로 가면 4%의 취득세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주택이 없던 사람이 1주택을 취득을 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최대 3.5%라고 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취득세가.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는,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거니까 주택이 있고 주는 사람은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1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자인 거예요. 다주택자. 이 주택이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는 주택이다. 그러면 서울은 대부분이 좀 3억 원을 넘는다고 봐야 돼요. 네. 이 주택을 증여를 하면 자녀는 주택이 한 채도 없다 하더라도 1주택자가 되는 거지만 불구하고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가 적용이 돼요. 부모님이 2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중과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올라가냐? 네. 국민평형은 12.4%까지 올라가고요. 네. 대형 평수로 가면 13.4%까지 올라가요. 최대한 4배 가까이 올라가요. 취득세가. 그래서 취득세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취득세는 나눠서 납부가 어려우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시 납부해야 될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도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 클라이언트 분들은 그래도 나는 집을 내 자녀한테 원래 주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크게 부담이 되더라도 자녀가 지금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다 보니 뭐 빚을 지어서라도 납부를 하고 증여세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죠. 증여세는 이제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로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나눠서 납부를 하면서 주는 그런 케이스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증여세를 한번 이번에 계산을 해본다라고 네. 하면 그쵸. 이것도 증여세와 취득세를 한번 숫자로 네. 알아볼까 봐요. 아까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예를 들었던 이제 시세 차익이 나는 거 똑같은 금액대 기준으로 이제 가는데 네. 시가가 한 15억 정도 된다 지금. 그러면 증여세가 이제 자녀 한 명이 다 받았을 때 4억, 취득세가 1억 8천, 그러니까 5억 8천 정도의 세금 나오고요. 네. 시가 20억 원이면 8억 5천, 25억 정도의 아파트다. 그러면 11억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절대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이 11억, 5억 8천, 8억 5천, 11억을 매수자,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받는 사람이 사람이 내야 납부하시는 돼요. 거죠. 그렇죠. 진짜 적지 않은. 그럼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시가 25억 원짜리의 집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현금이 11억 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네. 그렇군요. 증여도 쉽진 않네요. 절대 쉽지 않아요.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그동안 계속 미루고 오셨던 분들인데 네.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인데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 돈을 난 자녀한테 정당하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그러면 세금 양도세 내고 남은 금액으로 다시 증여세 내면서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냥 지금 주고 가지고 있다가 시세가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충분히 누리고 난 다음에 팔았을 때 더 수중에 남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으니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지금 보시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부동산만을 증여를 할 때 나오는 세금 그리고 양도세 중과 전에 양도를 하고 남은 현금으로 증여를 할 때 세금. 그러면은 5월 9일 전? 5월 9일 전에 팔고 난 다음에 세금도 내고 네. 그리고 남은 돈 있잖아요. 네. 그 돈을 그대로 자녀한테 줬을 때. 네.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 2주택 중과로 결국엔 팔고 남은 돈으로 증여를 했을 때 네. 세금. 3주택 중과로 팔고 남은 돈으로 증여를 했을 때 세금. 총 4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네. 제일 위에 있는 시가 25억짜리 제일 이제 초고가라고 봤을 때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11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양도하기 전에 팔고 현금으로 증여를 한다. 남은 걸로. 그럼 양도세랑 증여세 두 가지가 발생을 할 텐데 네. 이게 한 11억 7천 나와요. 만약에 2주택을 중과 적용 받고 증여를 하면 16.3억 정도 나오고요. 3주택 중과는 17.7억. 이 나오죠. 25억짜리를 팔고 난 다음에 양도세 내고 증여세까지 내면 실제로 남는 금액이 한 7억, 8억, 7억 정도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이 표에서 부동산 증여는 부동산으로 증여를 했을 때고 네, 맞아요. 오른쪽에 뭐 중과 전, 중과 후, 중과 3주택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팔아서 이제 현금으로 현금화해서 네. 준다는 가정이면 네. 그럼 이거는 시사하는 게 그럼 무조건 부동산으로 해야겠네요. 능력만 되고 상황만 된다면.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줄 의지가 있으시냐 없냐. 그러니까
팔고 내가 쓸 수도 있잖아요. 안 줄 수도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준다고 네, 가정을 준다고 하면은- 가정하면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지금 주고 가지고 있다가 뭐 주택수도 제외되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뭐 실제 실거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 아니면은 이제 충분히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세금 정당하게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자기가 취하거나 네. 이렇게 하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중과가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세금으로만 놓고 따지면 사실 현금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거나 팔고 난 다음에 양도세 내고 증여하는 거나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중과가 되고 나면 크게 차이가 발생을 하다 그럼요.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중과가 적용이 된다라고 가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해지겠죠. 네, 그렇네요. 중과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그냥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는 부동산으로 게 증여를 하면 유리하다. 주택수에서 제외될 거고 물론 이제 자녀는 소득도 충분히 있고 또 이제 독립적인 생활도 가능한 이제 성년인 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여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나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에 관한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저희가 이렇게 숫자로까지 환산해서 짚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5월 9일에 그러면 또 뵈야 될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거는 그 전에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어떤 개정 방안이나 또 나올 방향이 이제 계속 언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만약에 자료가 나오면 네. 한번 또 찾아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뭐 세무사님께는 개인적으로 네. 요즘 이 이후에 바빠지셨다고 하니까 좋은 출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이 많아져서.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늘 그러셨지만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네. 굉장히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세무사분이든 만나셔가지고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선택과 대안의 폭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만나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세무사님께 그러면 5월 이전에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정부의 또 세제와 관련된 어떤 변동 움직임이 있으면 네. 저희가 또 한번 시간을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